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길겠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즐겁게 보내야지. 아직 건강한 내 다리 참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우울하게, 누군가는 즐겁게 하루를 엽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매일 불안하고 외롭고 어떤 분은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행복을 가를까요? 자식이 잘났으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드니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통장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니 말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뭐합니까? 수치에 매달리다 삶의 즐거움을 다 놓치니 말입니다. 돈, 명예, 자식 성공한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가볍게 인생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진짜 비밀 20가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인생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게 노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영숙 씨는 평생 자식 둘을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도록 도와줬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딸은 부산에 삽니다. 이영숙 씨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애들이 나를 잘 챙겨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어요. 아들은 회사 일하고 손주 둘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딸은 시댁 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볼까 말까 했고, 전화도 이영숙 씨가 먼저 걸어야 받았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심심한데 주말에 올래?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엔 애들 학원 보내야 돼서요. 다음에 갈게요. 이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요즘 뭐해?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영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 밤마다 울었어요. 자식들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애들한테 연락 왔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확인했어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나만 외로운가 봐. 밤에 잠들 때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연락 올까?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예요. 어머니 인생도 어머니 거고요. 이제 손 떼셔야 합니다. 이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손을 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인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말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은 바쁜 게 정상이에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바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가 기대하면 어머니만 힘들어요. 이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상담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들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손 떼자. 기대하지 말자. 그날부터 이영숙 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자주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매주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노래를 배워서 뭐해? 그런데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했어요. 노래 부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하면서 헤어지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매주 갔어요. 에세이집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읽는 게 좋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함께 걷는 친구 셋이 생겼어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들한테 한 번, 딸한테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았지만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바쁘지 뭐.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식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나도 잘 살고 있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한테 집착하면 나만 힘들구나. 손 떼고 내 인생 살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네. 여러분,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자기 삶을 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효도 기대하지 말고, 연락 기대하지 말고, 자주 찾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게 노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73세 박철수 씨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박철수 씨는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세로 5억쯤 됐습니다. 예금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 1억 원쯤 됐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 박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상속세 내느라 힘들겠지. 미리 물려주자.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받았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 적게 내실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예금은 반씩 나눠서 아들, 딸한테 줬어요. 자식들은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박철수 씨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애들한테 짐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으니까 이제 박철수 씨는 아들 집에서 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에요. 박철수 씨는 그냥 살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잘해줬어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거실에 물건 좀 치워주세요. 애들 놀 공간이 없어요. 박철수 씨는 물건을 치웠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박철수 씨는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건 좋은데 부엌에서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직 자거든요. 박철수 씨는 아침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 집 같지 않았어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아들 집이지.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박철수 씨가 뭘 사려고 하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돈 낭비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데. 아버지, 지금 돈 없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아껴 쓰셔야죠. 박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박철수 씨 수중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줬으니까요.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살았어요. 병원비, 약가, 교통비 다 그 돈에서 나갔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박철수 씨는 기가 죽었어요. 고맙다 하면서 받는데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애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철수야, 우리 다음 주에 속초 여행 갈 건데 너도 갈래? 얼마나 들어? 1박 2일에 20만 원쯤? 박철수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안 갈래. 왜? 같이 가자. 그냥 바빠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20만 원이 아까웠어요. 아들한테 받은 용돈에서 20만 원을 쓰면 이번 달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친구는 갔고 박철수 씨는 집에 남았어요. 혼자 TV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재산을 다 넘기지 말걸. 내 몫은 남겨뒀어야 했는데.
박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구나. 내가 쓸 돈이 없으니까 아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노년이야?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비밀 통장의 의미예요. 돈이 아니라 자존감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노년이 존엄합니다. 세 번째, 건강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70세 김정희 씨는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혈압계를 집에 두고 매일 아침 혈압을 쟀어요. 130이 넘으면 불안했습니다. 어제는 125였는데 오늘은 왜 130이야? 혈당도 매일 쟀어요. 혈당 측정기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짜내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00이 넘으면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도 신경 썼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 뽑아서 검사했어요. 수치가 조금만 높아지면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김정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어요. 혈압 130 넘으면 위험하다. 혈당 100 넘으면 당뇨 위험, 콜레스테롤 높으면 심장병 위험. 겁이 났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었어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불안했습니다. 오늘 안 걸으면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어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고민했습니다. 메뉴가 뭐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나는 안 갈래. 기름진 거 못 먹어. 그럼 칼국수는? 밀가루 음식은 몸에 안 좋아. 나는 패스. 친구들이 점점 안 불렀어요. 정희는 까다로워서 같이 밥 먹기 힘들어. 김정혜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혈압 재고, 혼자 걱정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사는 건가? 사느라 건강을 챙기는 건가?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치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어머니 나이에 혈압 130이면 괜찮아요. 혈당 100도 괜찮고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적당히 관리하세요. 먹고 싶은 거 가끔 먹고 운동도 기분 좋을 때만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김정희 씨는 그날부터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혈압 매일 재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혈당도 가끔만 쟀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끔 먹었어요. 친구들이 삼겹살 먹자고 하면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이야 괜찮지. 맛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얼굴도 밝아졌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 좋아 보이네. 응, 요즘 좀 편하게 살아. 김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내 삶을 사는 거구나. 수치에 집착하다 삶을 망치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세요. 적당히 건강하면 됩니다. 무리 없이 걷고,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집착하다 오히려 삶을 망치지 마세요. 네 번째,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소모시키면 내려놓으세요. 68세 한명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자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자식들 나이도 비슷했고,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순자를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순자는 자기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야. 연봉도 엄청 올랐대. 그래, 잘 됐네. 우리 딸은 시집을 정말 잘 갔어. 사위가 의사거든. 강남에 병원 하나 있어. 돈 잘 벌어. 한명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명숙 씨 자식들은 평범했거든요.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순자 이야기를 들으면 한명숙 씨는 초라해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리고 순자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애들은 바쁘고. 그래도 살아야지 뭐.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병원 가봤어? 갔지. 근데 의사가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약 먹으래. 약만 먹으면 뭐해? 안 나아지는데. 만나고 나면 한명숙 씨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집에 와서 한숨만 나왔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명숙 씨도 우울해졌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 힘들어. 나도 아픈 데 많아. 나도 애들 평범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40년 친구니까 억지로 만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떻게 안 만나.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자랑,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 한명숙 씨는 점점 더 지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40년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해? 조용히 연락을 줄였습니다. 순자가 전화하면 요즘 좀 바빠서 하고 피했어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순자 생각 안 해도 되고, 자식 자랑 안 들어도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꼭 유지할 필요는 없구나.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 그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만 만나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내려놓으세요.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2세 오정숙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제주도에 살아요. 아들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오정숙 씨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있었어요. 함께 아침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합니다. 밥도 혼자 먹어요. TV도 혼자 봐요. 산책도 혼자 해요. 외로웠습니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남편은 가버리고 아들은 멀리 있고 나만 혼자 남았어. TV를 하루 종일 켜뒀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무서웠어요. 조용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TV를 계속 틀어뒀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아들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심심해. 언제 와? 엄마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나 심심한데 나올래?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요. 오정숙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만 혼자네. 나만 외로워. 그러던 어느 날 오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한테 의지하면 나만 힘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셔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 맛이 이렇게 좋았구나. 햇살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뻤구나.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키워봤습니다. 꽃집에서 제라늄 하나를 샀어요. 베란다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시들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다시 샀습니다. 이번엔 물을 조금만 줬어요. 잘 자랐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내가 키웠어. 뿌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어떻게 자랐나?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가봤습니다. 책이 많았어요. 처음엔 뭘 읽을지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펼쳐봤어요. 에세이가 읽기 편했습니다. 빌려왔어요. 집에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읽는 게 좋았어요. 재미있네. 다음 날도 1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70페이지를 읽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 책 3권을 읽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정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습니다. TV도 하루 종일 켜두지 않았어요. 보고 싶을 때만 켰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커피 마시는 시간, 화분 보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온전히 오정숙 씨의 것이었거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오정숙 씨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이게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6번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70세 김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요즘 하는 일도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요. 과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식 자랑 안 해도 되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본 드라마, 오늘 먹은 밥 이야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김순자 씨는 말합니다. 옛날 친구들도 좋지만 새 친구들이 더 편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지금 만나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7번째, 용서하세요. 76세 장영희 씨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거든요. 장영희 씨는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집안 꾸렸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았지만 장영희 씨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원망이 장영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우울하고 화만 났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장영희 씨는 여전히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은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괴롭혀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만 아직도 고통받고 계세요. 이제 놓아주세요. 장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픈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면 어머니가 자유로워집니다. 장영희 씨는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랬구나. 이제 그만 생각하자. 6개월이 지나자 장영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화가 안 났어요. 그때는 그랬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8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는 자식이 잘 됐고 나는 못 됐고, 친구는 돈이 많고 나는 없고, 친구는 건강하고 나는 아프고,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수록 나만 초라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비교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9번째,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체면 버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게 최고예요. 비싼 옷 안 입어도 되고, 좋은 차 안 타도 되고, 큰 집 안 살아도 됩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10번째,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사세요. 집 좀 어질러져도 괜찮고, 밥 대충 먹어도 괜찮고, 몸 좀 편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세요. 11번째, 물건을 줄이세요. 78세 최영자 씨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책장을 비우고, 주방을 비웠어요. 안 쓰는 건 다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어요. 이거 아직 쓸 수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시원했습니다. 집이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최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어. 물건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편해지네. 물건을 줄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2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목표면 충분합니다. 오늘 산책 10분 하기,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목표의 힘은 큽니다. 13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14번째, 외모 관리를 하세요. 외모 관리가 젊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머리 빗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울 보면서 오늘도 괜찮네 하고 웃으세요. 외모 관리는 자존감입니다. 15번째,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큰 이벤트를 기다리지 마세요. 평범한 날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평범한 하루. 그 하루가 소중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16번째,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후회도 다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을 사세요. 17번째, 돈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하세요. 이제는 누릴 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 아끼느라 삶까지 아끼지 마세요. 18번째,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화분 키우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게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19번째,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유언장 쓰고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을 더 잘 삽니다. 20번째,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 하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오늘 먹고 싶은 건 먹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체면과 완벽주의, 비교, 과거, 원망, 물건, 부담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20가지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아직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늙는다는 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나에게 맞는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60대가 되면 인생은 내리막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병원 예약 문자가 하루에 2통씩 오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몸 좀 챙기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바쁘게 사라지는 시기. 그런데 이상하죠? 이 나이가 되면 시간은 갑자기 느려지는데 인생은 오히려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60세에서 65세,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인생이 망가지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결이 결정되는 마지막 분기점이다. 60세에서 65세는 참 묘한 나이입니다. 회사에선 서서히 밀려나고 가정에선 중심에서 물러나며 몸은 이제 관리 좀 하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2025년 통계 하나만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은 개인 생애 의료비의 약 48%가 60대 후반 이후에 집중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관리 안 하면 앞으로 병원비로 인생이 낼름 삼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하루는 길고 자존감은 이유 없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잘 건너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차이는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으로 이끌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는 왜 인생의 환절기일까요? 이 시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동시에 전환점을 맞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은 조용해지며 몸은 예전과 달리 피곤함을 더 오래 끌고 갑니다.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리하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만성질환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골든타임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 60대 초중반에 초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관리를 시작하면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습관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70대에 갑자기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대응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는 단순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몸 관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A씨는 62세입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고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B씨는 63세인데 하루 20분씩 허벅지와 코어 운동을 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며 영양제는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한만 챙깁니다. 5년 후 결과는 어떨까요?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 어디 나가기가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B씨는 등산 모임에 나가고 손주와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이 모자라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관리의 차이입니다. 60대 초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60대 후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꼭 챙겨야 할 건강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제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먹어야 합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레이 커즈와일은 노화를 관리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봤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표적인 기본 영양소가 4가지 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하며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포스파티딜세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 먹지 마세요. 영양제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이 특정 영양제를 먹으면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특정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내 몸에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정확히 먹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복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빨리 무너지는 건 복근도 팔 근육도 아닙니다. 바로 허벅지와 코어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계단을 오르는 힘, 넘어졌을 때 버티는 힘, 이 모든 게 허벅지와 코어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라지면 노년의 자존감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외출할 때도 계단이 두려워지고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나요? 만약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허벅지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분, 집에서 스쿼트 10개씩 3세트, 벽에 기대서 하는 플랭크 30초씩 3번, 이 정도만 해도 6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귀찮다와 인생을 저울질하는 문제입니다. 60세에서 65세는 미리 발견하면 살고 늦으면 힘든 병이 폭증하는 구간입니다.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 이 시기에 초기 단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지만 3기 이상으로 진행되면 치료도 힘들고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검진은 겁내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받는 겁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는 습관. 이게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시간도 자유롭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묶이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60대 초반에 몸을 챙기는 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공부하기입니다. 머리가 채워지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대화가 줄고 세상이 멀어지고 자존감이 이유 없이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머릿속이 과거의 기억과 걱정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그 사이에서 현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마포에 사는 64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점 카페에 앉아서 책 10페이지만 읽기. 전체를 다 읽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남는 문장 딱 하나만 찾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3개월 후 변화가 있었을까요? 말수가 늘고 손주와 대화가 이어지고 요즘 이런 생각을 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대화할 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과 연결되니까 외롭지 않았던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60대 이후의 공부는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생각의 체력이 있으면 외로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변화가 와도 적응할 수 있고 상실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의 체력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가고 책은 닥치는 대로 펼쳐보고 10페이지만 읽고 문장 하나만 남기세요. 그 문장이 당신을 다음 달까지 버티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은 짧지만 배울 건 많다는 문장을 읽었다면 그 문장을 곱씹으면서 나는 아직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새로운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호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 공부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책 한 권, 문장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 맺기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인생이 늙지 않는다는 말, 노년의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결이 끊겨서입니다. 은퇴하면 회사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오래된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남이 뜸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관계가 끊기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세상이 좁아지면 생각도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면 삶도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슈퍼 친구란 과거에 신뢰를 줬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가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전화 한 통이 점심 약속으로 이어지고, 점심 약속이 정기 모임으로 이어지고, 정기 모임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결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카페, 전시, 강연, 동호회 같은 곳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관찰자로만 있어도 됩니다. 그들의 말, 유머, 관심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라고 단절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라고 호기심을 가지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꼭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젊은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춘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사람 속에 있으면 생각이 살아납니다.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60세에서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이 나이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껍질을 벗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을 챙기면 아프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손주와 놀 때 허리 안 아프게 안아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 망설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생깁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당황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책 한 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면 외롭지 않을 용기가 생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70대는 지금의 어떤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70대의 삶은 70대가 되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대 초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지금 몸을 챙기면 70대에 아프지 않고, 지금 공부를 하면 70대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관계를 만들면 70대에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70대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딱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병원 예약 하나, 서점 방문 하나, 전화 한 통, 그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60세에서 65세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챙기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 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